제 인생에는 세 분의 은인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 그리고 서윤 씨의 어머니 박영자님입니다. 저는 올해 36살, 5살 아들 민호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유치원에서 뛰어다니며 친구들이랑 소리 지를 나이인데 민호는 계단 몇 개만 오르내려도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 곁을 지키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계단 청소, 반찬 가게, 설거지 같은 일을 이어가며 겨우 월세와 병원비를 맞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전 남편 강진우가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IT 회사 다니는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근도 많고 프로젝트도 바쁘다며 항상 피곤한 척을 했습니다.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모습만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전전하는 동안에도 그래도 남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거라고, 우리 같은 집은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버팀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나고 2해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회사 명함도 없었고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회사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 내역과 연체 안내, 대부업 공지 같은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던 야근과 회식, 바쁘다는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미 꽤 오래전부터 백수였다는 사실을요. 시댁은 반대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집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크게 받으면서 단숨에 돈 많은 집이 됐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허물어지고 대신 아파트 2채와 현금이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서윤이 고생 많지 하며 웃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이제 생각 좀 해라. 애 엄마랑은 정리하고 내 인생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은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속상하지 말라는 말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이혼 서류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드사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부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었고 대출을 크게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찍힌 숫자들은 제가 쓰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와 제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켜 주식과 코인에 올인했다가 모두 날려버렸다는 것을 저는 연체 안내장과 빨간 글씨로 찍힌 경고 문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이름으로까지 그랬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울먹이며 묻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밖에 한도가 안 나왔잖아.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좋은 거였는데 왜 결과만 보고 뭐라 해?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거야. 그가 말하던 잘해보려고의 결과는 반지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전세를 빼고 남은 돈에 보증금을 조금 보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창문을 올려다보면 사람 발만 보이고 비가 조금만 와도 눅눅한 냄새가 올라오는 반지하 원룸.
이사 첫날 밤 곰팡이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시며 민호가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사로 조여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시댁은 이미 저를 포기한 사람처럼 취급했고 남편은 끝까지 나도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같이 책임지겠다는 약속 한마디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가족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은 것은 제 이름으로 된 빚과 심장이 약한 5살 아이, 그리고 반지하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광고판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전봇대에 붙은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환영. 아이 있는 엄마도 지원 가능. 작은 회사에서 사무 보조와 상담 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작은 보험회사에서 짧지만 상담 보조 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입던 검은 정장 상의 한 벌이 옷장 한쪽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이사 온 반지하 방에도 낡은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좁은 부엌 겸 거실을 지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함께 비닐 커버에 쌓인 채 걸려있는 검은 정장 상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녀 때부터 하나뿐이던 정장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어깨를 한번 털었습니다.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빛이 옷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옷깃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한번 쓸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정장 상의를 조심스럽게 걸쳤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머리는 급히 묶느라 지저분했지만 그 안 어딘가에 예전에 출근을 준비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면접장에도 민호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고리에 맺힌 땀을 한번 훔치고 반지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오르내려도 민호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아이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민호 엄마가 아니라 김서윤이라는 사람으로 서보자. 하지만 그 이유도 결국은 아이 때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 주소가 적힌 종이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을 2개쯤 돌았을 때 예상과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회사겠지 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주소에 적힌 건물은 큰 도로변에 자리 잡은 유리 외벽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큰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내 데스크 뒤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직 카페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끔 회장이 직접 면접 본대요. 최종까지 올라가면 함준호 회장하고 마주 앉을 수도 있다더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막연히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보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 소문 속 회사 문을 제가 아이를 아는 채 두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한 번 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H1 파이낸스 7층. 전단지에 적혀 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작은 글씨로만 보고 평범한 금융회사겠거니 했는데
눈앞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층수를 알려주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층에서 내리니 복도 끝에 인사팀이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몇 명의 지원자가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입구 쪽 책상에는 젊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그가 제품에 안겨 있는 민호를 한번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까 전화드리고 온 김서윤입니다. 아, 김서윤님. 잠시만요. 그는 준비해둔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지원서와 볼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이력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이라 상관없어요. 말 끝에 살짝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이력서와는 별개로 회사 내부 양식 지원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희망 직무, 근무 가능 시간,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김서윤.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희망 직무에는 상담, 보조 및 일반 사무라고 적었습니다. 근무 가능 시간에는 아이 병원 스케줄을 떠올리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정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소개 칸 앞에서는 잠시 펜을 멈췄다가 천천히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직원이 안쪽 문에서 누군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쪽으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김서윤님,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면접 전에 함준호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직 카페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가끔 회장이 직접 면접 본대요. 설마 그게 오늘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책상과 창가 쪽으로 길게 놓인 소파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뒤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한번, 제 품에 안긴 민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가더니 금세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김서윤 씨 맞으시죠? 낯선 사람인데도 말투에는 묘한 익숙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김서윤입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같이 데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권했습니다. 사과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놀라는 건 여기까지 오기 전 길에서 이미 충분히 겪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모서리에 살짝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지원서를 꼭 쥐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요. 네, 물어보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혹시 박영자 씨 맞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엄마 이름이 박영자입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기보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끔 말을 합니다. 제 인생에는 세 사람의 은인이 있다고요.
부모님, 그리고 어느 골목 반지하에서 저를 건져준 한 아주머니. 박영자 씨가 그분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 낯선 사무실에서 이 사람 입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불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에 한번 크게 실패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젊은 시절, 대부업체 직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배를 누르던 날들, 골목 계단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그를 퇴근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다고 했습니다. 물 한 컵을 건네고 밥 한 끼를 먹이고 이름과 사정을 묻던 사람. 그가 기억하는 그 아주머니 이름이 박영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골목 구석에서 채권자들에게 몰려 있을 때였습니다. 욕소리가 오가고 지금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힐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아주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든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도요. 그는 그날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빚진 사람을 더 구석으로 몰지 말라고, 살길 줄은 남겨두라고,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본인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대신 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는 이야기까지. 물론 나중에는 제가 그 돈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신 돈까지요. 하지만 그때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는 웃는 듯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딱 한 가지 말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 말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 남의 입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주소도 제대로 모른 채 이름과 동네 이름만 들고 수소문했지만 겨우 찾아갔을 땐 이미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딸 하나 키우며 고생했고 딸은 겨우 결혼했지만 또 고생이 많다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이가 좀 많이 아파서 밤낮으로 병원을 들락거린다고. 이름이 서윤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전단지가 우리 동네에 붙어 있었는지, 왜 아이 있는 엄마도 지원 가능이라는 문장이 유난히 크게 적혀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은인을 직접 찾지 못하는 대신 그 딸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인데도 전단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력 충원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채용만큼은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사셨던 동네 근처에 경력 단절 여성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전단지를 붙이자고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이름들, 작은 동그라미 표시, 특별 전형이라는 글자. 그 안에 숨은 그의 의도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윤 36, 예전 아주머니 계시던 동네와 가까운 주소. 아이는 심장이 약하다는 사정.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는 문장. 저는 그걸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원서에 붙은 얼굴을 본 순간 옛날 아주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회사가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소문이 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들 때문입니다. 서류만으로는 놓칠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한참을 듣고 나서야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올 때 동정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얻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제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요. 물론 엄마의 인연이 고맙지 않은 건 아닌데 그 빚을 제 인생 조건으로 떠안는 기분이 들까봐 겁납니다. 우스울 만큼 솔직한 말이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엄마가 남에게 베푼 호의를 제가 평생 갚아야 하는 빚처럼 느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준호 회장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조정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 보조와 사무를 맡아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상담 보조를 하셨죠.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그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이와 병원, 반지하와 빚이라는 상황을 모두 고려한 근무 조건.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아이 병원 진료는 회사와 상의해 조정. 대신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해 달라는 요구. 그것이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은인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는 지금 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대 사람으로 회사와 직원으로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는 것까지가 제 몫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는 전적으로 김서윤 씨 몫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흔들리던 자존심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 때문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하는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까요? 그러다 제가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는 잠깐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데 젊은 남자 하나 도와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아주머니가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 하나 도와줬다고 해서 아주머니 인생이 다 망가질 정도면 그건 이미 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이 한 명의 직원을 믿고 채용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정도라면 그 회사는 애초에 잘못 세워진 회사입니다. 아이 때문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하는 날이 오면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마다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열린 문이지만 그 문 안에서 서 있는 건 제 몫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남고 떠나는 일은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일하는 모습 때문에 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인연은 우리 셋, 저와 회장님, 그리고 사진 속 엄마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 회장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악수하던 순간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그늘과는 다른 밝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나와 상관없는 세상 같았다면 그날만큼은 언젠가 내가 발을 들릴 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도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휴대폰이 아니라 종이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적고 줄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주치의와 근무 시간 상의하기, 민호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 알아보기, 카드 연체 이자 정리 계획 세우기, 엄마 사진 액자 새로 맞추기. 네 번째 줄을 적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골목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렸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든다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아이 같은 청년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 밥을 차려줬을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민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 상태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최대한 조용한 활동 위주로 할게요. 숨이 많이 차 보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회사에 도착해 인사팀 안내를 받고 배정받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상담부서 옆 작은 자리, 전화기와 컴퓨터, 메모지와 펜, 작은 탁상용 달력이 놓인 평범한 책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주 오랜만에 생긴 내 자리였습니다. 옆자리 이수진 대리는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며 메모만 했습니다. 가게가 망한 사람, 병원비 때문에 빚이 불어난 사람,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모든 것이 드러난 사람. 전화 너머 사람들의 숨소리와 한숨을 들을 때마다 예전 제 모습이 겹쳐져 마음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윤 씨, 통화가 끝난 뒤 수진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남의 아픔 구경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다가 그 안에서 조금 나은 길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너무 깊이 빠져서 같이 가라앉지는 말고, 그렇다고 선을 긋고 멀리 보지도 말고 그 사이 어딘가를 천천히 찾는 거예요. 그 말은 어렵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호가 조금 숨이 가빠 보여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오늘은 병원 진료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진 대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이 쪽에서 연락이 와서요. 오늘은 병원에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다 듣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녀오세요. 팀장님께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회사에서 아이 아픈 엄마한테 필요한 말은 하나예요.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서윤 씨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늘 냉정하고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물 한 컵을 건네던 엄마의 마음이 이 회사 구석구석에 조금씩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2달쯤 지나자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손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고객의 말을 글로 옮기는 문장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은 수진 대리가 제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표현 좋네요. 고객 입장에서 덜 상처받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상담하는 사람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 저는 정식 직원 채용 확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르고 성과에 따라 내년 평가 때 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한 칸 올라서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민호와 함께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 집을 찾아달라고 넓지 않아도 좋으니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사는 근처 빌라 2층 작은 집을 보여줬습니다. 방 2칸의 작은 거실, 그리고 햇빛이 드는 좁은 베란다가 있는 집. 보증금과 월세를 들었을 때 잠시 숨이 막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껴 쓰고 일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월급 들어오는 날 맞춰도 될까요? 네, 그때까지 집주인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날 회사 동료들이 잠깐씩 와서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사 창가에서 제일 잘 버티는 애예요. 새집 창가에도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베란다로 나가 고개를 쭉 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창문을 올려다보면 사람 발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구름과 새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쉬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아이의 한마디가 이사 비용보다 더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 저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자주 되돌려봤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제가 정리한 상담 기록이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오후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윤 씨, 잠깐 위로 올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함준호 회장이 작은 응접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로고가 찍힌 흰 봉투, 다른 하나는 조금 낡은 색의 봉투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먼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드리는 상반기 특별성과 격려금입니다. 몇 분만 받는 거라 쑥스럽긴 한데 인사평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봉투를 다른 분께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배워가는 입장인데요. 배우면서 잘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이어서 2번째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회사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입니다. 받으셔도 되고 부담되면 나중에 돌려주셔도 됩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늘 허리 굽고 손이 거칠던 엄마가 아니라 아직 얼굴에 주름이 덜 진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골목 어디쯤으로 보이는 곳에서 수줍게 웃으며 누군가에게 밥을 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른 얼굴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지금의 함준호 회장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입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밥을 주시던 날 몰래 찍어둔 겁니다. 이제는 딸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편지 봉투에는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기 힘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편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꼭 찾아와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약속을 조금은 지키는 셈입니다.
퇴근 후 민호가 잠든 밤에야 저는 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엄마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은 준호 씨가 빚에 쫓기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와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빚진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요. 짧지 않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집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멀리서 버스가 지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골목에서 건져준 그 사람 덕분에 지금 나는 이 집에서 민호랑 같이 자고 있어요. 엄마가 했던 말을 나도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며 살고 있고요. 민호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제 손을 더듬더니 꼭 잡았습니다. 감긴 눈으로 아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사람들 도와줬어. 아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 제 마음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오늘도 조금은 도왔어.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거야.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틀 위로 작은 별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제 빚과 제 불행만 붙들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전단지 한 장, 누군가의 밥 한 끼,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을 통째로 돌려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 제 이야기 또한 반지하에서 올라오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게 당신 인생의 면접장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면 이미 반은 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디까지 걸어가 보고 싶으신가요?